자, 22쪽에 있는 21번 문제 개발권 양도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TDR 제도는 하도 여러 번 이야기해서 그냥 바로 설명합니다. 자,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것은 보전지역 토지 소유자가 상공에 미용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왜? 보전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개발권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 개발권은 보전지역에서는 못 써먹고 개발되는 지역 가 써먹어라 이거죠. 자, 그러면 개발지역의 땅을 가진 사람이 이제 건물을 최유효용하기 위해서 개발권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 주고 사오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개발권 양도제입니다. 자, 따라서 개발권 양도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어때요? 시장기구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자, 틀린가 물었는데 1번 개발 제한으로 인한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정부가 보상하는 게 아니죠. 예, 시장기구를 통해서 개발권을 사고 팔아서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서 보전하는 제도다. 이건 틀린 거죠. 개발지역의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고 보전지역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이 있겠죠. 그 중에서 공중공간에 대한 개발권을 어때요? 양도해서 보상받아 오는 겁니다. 자,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공공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 보전이 이루어진다 하는 점에 의의가 있고요. 자, 이런 TDR 제도는 말 그대로 보전 지역의 상부의 미용 공간의 개발권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게 토지 이용 규제가 어때요? 극심한 지역에서 이런 TDR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따라서 틀린 것은 여기에서는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틀린 거. 자, 1번 아까 우리 소유권에는 실질적인 제한이 있나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 상한이 미치죠. 실질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채굴 광물은 개인의 소유권 인정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 포함 된다 그러면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권에 포함이 안 되죠. 미채굴 광물과는 달리 이렇게 지하수는요. 우리가 땅 사면 그 토지에서 지하수 우물물 길어 먹잖아요.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 문자이니까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다. 그 말은 맞죠? 예. 3번 토지의 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해서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그건 지표권입니다. 지표권. 그래서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개념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중권은 뭐였어요? 이 말 그대로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받지 않고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공중권이고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하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하권이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3번은 지상권이 아니고 뭐다? 지표권입니다. 지표권. 자, 4번 한계심도는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액이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깊이. 맞죠? 우리가 한계심도 배웠나요? 예, 한계심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지표가 있고, 이 지표가 있고, 요 밑으로 어디까지 토지를 이용합니까 했을 때 여기에 한계심도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계심도는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액가 예상되지 않는 깊이다.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다? 지하철 통과하더라도 보상을 하지 않지만, 요 지표와 한계심도 사이에서 지하철 통과하면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지금 예상되는 깊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용하지 않지만 그래서 입체적 이용을 저해하기 때문에 입체 이용 저해율에 따라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심도니 개발권 양도제니 이런 말 몇 페이지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약집으로 보면 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이제 공간하고 위치 이런 말들 나오나요? 그러면서 그게 한계심도 21쪽에 보면 TDR 제도 개발권 양도제 이런 말 나오죠? 적어도 그런 개념 정도는 어때요? 거기서 읽고 좀 정리해 놓으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따라서 22번에서 거기에서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 한계심도는 맞고요.
5번에서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지하 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라고요? 취하권이라고요. 자, 23번. 위치 이야기 나오면 그 위치 이야기는 아까 몇 페이지에 있었어요? 22페이지에 보면 위치 이야기 나오나요? 그 위치 이야기에서 우리가 절대적 위치는 부동성, 상대적 위치는 인접성과 관련된데 어느 측면이 더 중요하다?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 부동성 때문에 안 바뀌죠. 상대적 위치는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치 이런 거.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23페이지에서 23번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위치 관련해서 살펴보시고, 자, 틀린가 물었습니다. 토지의 위치에는 절대적 위치하고 상대적 위치가 있는데요. 인간의 토지 이용에 있어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 상대적 위치가 더 중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치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어때요? 부동산의 유용성, 효용이 달라지고 가격에도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위치 이런 말이 나오면 부동성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성이 있으니까 부동산의 가치도 무슨 가치라고요? 위치 가치.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이런 말 나오면 부동성 떠올려 주시고요. 자, 3번. 위치가 좋다 나쁘다를 말할 때 우리가 접근성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면 어때요? 위치가 좋아서 지가가 높다 이렇게 말하지만 항상은 아니라 그랬죠.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위험 혐오 시설의 접근성이 좋다든가 또 시장 안의 주택 이런 것처럼 지나친 접근성 이런 거는 오히려 이제 지가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위치 가치 판단에 있어 접근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맞고요. 접근성이 뭐라 그랬어요?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은 걸리는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거리적 부담의 정도를 다 포괄해서 접근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접근성은 좋아질 수 있나요? 이건 상대적 거리 개념이라고 그랬죠. 서울하고 부산하고 어때요? 이렇게 KTX 놓여지면서 오는 시간이 많이 절약됐죠. 경비도 절약되나요? 조선시대였으면요. 몇 박 며칠 걸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맞죠? 그럼 경제적인 측면도 절약이 되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멀어요? 가까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자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였으면 꿈도 못 꿨겠죠? 심리적으로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아요. 이런 걸 다 포괄한 개념이 뭐라고요? 접근성이라고요. 그래서 접근성은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교통이 발달하고 이러면. 그럼 4번에서 접근성이 양호하려면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어때요? 적어야 한다. 하나 더 하면 심리적 부담이 적어야 된다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맞다고 볼 수가 있고요. 5번 거리가 가깝다 이 말은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접근성이 항상 높나요? 이게 거리가 가까워도 여기가 이 200m다. 근데 200m가 강이다 그러면요. 200m 강은 여기 A 마을하고 B 마을은요. 거리상으로 200m는 먼 거리는 아니죠. 그렇지만 저기로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대단히 멀다고 느낄 수 있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때요? 비용도 많이 들 수 있고요.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고. 그러면 거리는 가까워도 접근성이 안 좋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5번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거리가 가깝대서 접근성이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다 그러면 맞아요. 근데 항상이다 그러면 이건 안 맞다고요. 예. 자, 24번입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하고 물었어요.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무슨 단위라 그랬어요? 등록 단위입니다. 면적 단위 아닙니다.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그 말은 맞네요. 자, 면적 단위라는 게 틀렸습니다. 법정 면적 단위는 뭐예요?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필지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자, 2번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가 뭐예요? 지적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물이 흐르는 땅이 뭐예요? 이게 하천이죠. 하천.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다니는 땅. 자, 그 땅이 뭐라고요? 하천. 국어가 아니고 하천입니다. 3번 건축법 시행령에 하면 아파트 연립, 다가구,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다세대라 그래야 되겠죠. 예. 4번 지표상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그래요? 지표권이라 그래요. 아까 지표권.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과 농작물은 토지하고 독립된 거래 객체가 된다. 명인 방법을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된 거래 객체가 되는 겁니다.
자, 25번. 부동산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자, 토지의 상대적 위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변 토지 형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그게 상대적 위치라니까요. 예, 맞는 말입니다. 미채굴 광물은 민법상 객체가 되지 못하죠. 광업법상의 광업권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맞나요?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3번. 공중의 미용 공간에 상하는 용적률의 개발권을 인근 토지 양도해서 이용하는 게 뭐예요? 개발권 이전제 또는 개발권 양도제 같은 말입니다. 건물 담장 등과 같이 계속해서 토지에 부착되어 이용되어야 한다고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인정되는 물건이 뭐다? 정착물. 일단 계속이라는 말이 보이죠? 계속적 이렇게 돼 있으면 정착물입니다. 5번 임차인 정착물은 뭐였어요? 동산 정착물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으로 보는 거죠. 동산 정착물이고 임차인 정착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임차인에게 있는 겁니다. 임차인이 부착한 거니까. 자, 5번이 틀렸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끝난 거예요? 저기서 부동산이 뭐냐가 끝난 거죠. 그럼 부동산이 뭐냐고 물었을 때 시험에서는 1번 문제에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다음은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이제 부동산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개념. 그럼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복합 개념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럼 1번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맞나요? 맞죠? 2번 정착물 중에는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이 있다. 제가 말이 빨랐나요? 자, 다시 2번 정착물 중에는 정착물에는 아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 독립정착물이 뭐예요? 그게 정착물 중에는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이 있다.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게 독립정착물이고 토지의 일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속정착물인 거예요. 표현이 그런 거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입니다. 3번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선박등기법에 의한 선박등을 의제부동산이라 한다. 이건 주무동산이죠. 주무동산의 다른 말이 의제부동산입니다. 4번 건물,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우물, 담장, 가식 중의 수목 등은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한다. 앞에 있는 건물하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요거는 독립정착물이고 우물이나 담장 이런 거는 종속정착물이고 가식 중의 수목은 동산이고 그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다 정착물에 해당한다 해서 4번이 틀린 거죠. 가식 중의 수목 때문에. 자, 5번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서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맞나요? 협의하고 준부동 합하면 광의의 부동산이죠.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은 법률적 측면에서 구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맞나요? 법률적인 측면에서 아까 협의 광의 나눴잖아요. 자, 틀린 것은 4번 가식 중의 수목은 동산이라는 거 배웠다는 거예요. 자, 2번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복합 개념 이런 거 물어봤으면 그 다음에는 토지를 일컫는 용어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에 관한 2번에서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 이래 물어본 거예요. 자, 1번 이행지란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그 상호 간은 뭐라 그랬어요? 후보지고 그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으니 이행지죠. 그래서 1번 틀렸네요. 2번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그거 맞다는 거 아셔야 되겠죠. 가장 포괄적 용어가 부지였잖아요. 3번 빈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그건 빈지가 아니고 뭐요? 법치 그래야죠. 소유권은 있지만 이용실익이 적다. 4번 건부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난시 피난 등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그 남겨놓은 땅은 공지라 그래야 되는 거죠. 건부지가 아니고 4번 틀렸고 5번 나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없고 사적 부담과 공법상 규제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나지는 토지에 건물이 없다는 건 맞죠? 공법상 규제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공적 부담이요. 공법상 규제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런 땅은 없어요. 그 공법상 규제는 있고 뭐는 없다? 사적 부담은 없다. 그러면 맞아요. 아까 지상권 같은 개인 상환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땅이 낮이었으니까. 근데 공법상 규제가 없다 그랬으니까 이건 틀린 거죠. 공법상 규제는 있어요. 낮이도. 그러니까 옳은 것은 아까 부지 개념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번 모의고사는 부동산 하계사 문제, 부동산에서 두 문제가 나왔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에서 나올까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한 문제예요. 한 문제 나오고 뭐 플러스 알파에서 다른 데서 연결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의 특성 보자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요약집을 여러분이 참조해서 좀 보시고 쭉 강의하는 내용 따라오면 되겠죠. 자, 부동산의 특성이다 그러면 얘는 원래부터 그래야 하는 특성을 무슨 특성이라 그래요? 자연적 특성. 자연적 특성에는 예외 있어요, 없어요? 얘는 선천적이고 불변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 없다고요. 변함이 없으니까 예외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부터 그런 특성인데요. 토지는 원래부터 이동이 안 되죠? 그걸 뭐라고 쓴다고요? 부동성. 그럼 부동성에서 파생되는 특징이 있겠죠? 그 특징 중에 우리가 동산하고 공시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동산은 움직이니까 점유잖아요. 안 움직이는 부동산은요. 등기해 놓을 수 있다. 그 땅에 아까 지번 부여해서 공시 방법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지역지구제 이런 거 있었나요? 아까 지역지구제 시행이 가능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안 움직이니까 여기 주거지역, 여기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해서 나눠놓고 지정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런 지역지구제 시행 가능한 것도 부동성이 있으니까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녹지지역 싫은데요? 내 땅 들고 어때? 상업지역 갈래요? 갈 수 있으면요. 이거 시행할 수가 없죠. 근데 부동성이 있으니까 이건 시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안 움직이면요. 자,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는 거? 국지적 시장이라는 거 딱 떠올라야 됩니다. 국지적 시장이고 지역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과 연상이 국지화된다, 뭐 지역화된다 이런 말 나오면 다 부동성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지적 시장이니까 여러 개의 하위 시장으로 나눠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어때요? 세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적 시장이기 때문에 감정평가할 때 무슨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 그래서 지역 분석 그러면 부동성, 개별 분석 그러면 개별성 이런 게 떠올라야 됩니다. 자, 국지적 시장입니다. 그리고 안 움직이면요. 이동이 안 되죠. 그러면 A 지역은 초과 수요, B 지역은 초과 공급 이런 게 지속할 수 있어요. 수급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요. 수급 조절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동이 안 되니까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 된다? 불안전한 시장이 된다. 자, 서면에 부동산 시장 어디 있어요? 이래 물어보면 구체적인 장소 없죠? 한 곳에 쌓아놓고 파는 구체적 장소가 없어요. 왜? 이동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가격 형성되는 게 시장이니까.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가격 형성되네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무슨 시장? 추상적 시장 이런 표현도 쓰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역 분석 이런 거 하려면요. 부동성이 있으면 안 움직이니까 현장에 가봐야 되죠. 임장활동. 아까 그리고 부동산 주변에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이 많다 그랬죠. 사놓고 나면 이 땅 들고 딴 데로 갈 수 없으니까 미리미리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활동? 정보활동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특히 안 움직이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죠. 그게 뭐라고요?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에는 정의 외부 효과도 있고 부의 외부 효과도 있겠죠. 부의 외부 효과 때문에 토지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걸 감가라 그래요. 무슨 감가라 그래요? 적어도 감가에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그 중에 외부적 요인 때문에 가치가 떨어졌다. 무슨 감가? 그래요. 경제적 감가. 그래서 토지도 무슨 감가는 돼요? 경제적 감가는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치 이런 말한 거 기억납니까? 뭐 위치 이런 말이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요? 부동성. 부동산의 가치는 위치 가치다. 뭐 이런 말 나와도 아까 부동성입니다. 위치 이런 말 나오고. 그리고 우리 입지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입지론이 뭐죠? 입지론이 용도가 주어져 있을 때 거기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부지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내가 상가 지을 땅 찾는다 그랬을 때 땅을 찾으려면 가봐야 되죠. 이렇게 부동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입지 선정 이런 거 할 때 부동성이 있어서 한번 선정해 놓고 나면 어때요? 딴 데로 옮기기도 쉽지 않고 이러니까 신중하게 잘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자, 그래서 입지론 이런 말이 나와도 부동성을 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성 다음에 배운 게 우리가 부증성이네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비생산성이 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는 아무리 많은 생산비를 투입해도 절대량을 늘릴 수 있다 없다? 절대량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물리적 공급곡선은 수직이죠. 수직이라는 말은 가격에 대해서 어떻다? 완전 비탄력이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수요 공급에 가면 이런 걸 표현할 때 QS는 예를 들어서 300이다 뭐 이렇게 제가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공급량이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300에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부증성의 다른 말을 수량 고정성 또는 면적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면적의 유한성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공급이 정해져 있으면 공급자가 경쟁해요? 수요자가 경쟁해요? 수요자가 내가 살게 하고 경쟁하는 거죠. 그럼 수요자가 막 경쟁하게 되면 치가가 막 올라가고 이런 폐단이 나타날 수 있나요? 치가 고의 폐단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부동산 문제도 왜 생깁니까? 이래 물어보면 희소하니까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니까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서로 가지려고 하는 다툼도 생기고 이렇다는 거죠.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땅은 희소하죠. 그럼 희소한 땅은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이제 잘보다는 최유효용이란 말이 익숙합니까? 자, 그래서 귀한 거니까 최유효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가 된다고요, 토지에. 당신 땅이기 전에 국토 공간의 일부지 않냐? 국토 전체적으로 최유효용하려면 좀 어때요? 규제할 땅은 규제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토지 공개념 이런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희소합니다. 그럼 희소한 땅이니까 내 땅 쓰려면 돈 내놔.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치대, 치가 이런 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 땅 쓰려면 돈 내놔. 자, 그 다음에 희소한 토지니까 도시에서 건물이 위로 올라간 거 기억나시죠? 토지가 희소하면 무슨 이용이 이루어져요? 집약적 이용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표현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뭐 어려운 말 아니죠? 예, 가만히 보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영속성 있나요? 영속성의 다른 말이 뭐예요? 비소모성입니다. 그죠? 또 소모되어서 안 없어지니까 불개성이라고도 표현해요. 파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토지는 홍수가 나도 어때요? 그 밑에 땅이 있죠? 그러니까 3차원의 입체 공간은 파괴되지 않는다. 영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영속하니까 여기에서 비소모성이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논리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소모되었으니까 다시 만들자. 요런 말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소모를 전제로 해서 콜라는 마셔버렸으니까 다시 만들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토지는 안 없어지니까 재생산하자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다. 재생산 이런 걸 못 쓴다는 건요. 우리가 원가법 기억납니까? 원가법은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누객 뺐잖아요. 근데 다시 지을 수가 없으니까 제조원가 이런 걸 구할 수 없네요. 그래서 여기서 원가법 이런 걸 쓸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모가 안 된다는 건요. 물리적 측면에 감가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요? 물적인 측면에 감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도 안 된다는 거요. 감가, 상가 요런 논리를 써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회계에서. 기계 이런 데는 감가되니까 상각비 해서 떼놓죠. 근데 토지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계를 해서 우리 장기적 배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장기적 배려 이런 말이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요? 영속성. 장기적 배려 하에서 부동산 활동한다. 그리고 학계론에서 가치라는 말 많이 쓰죠. 가치가 뭐예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제? 그러면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 이런 거 잘 뭐 해봐야 돼요? 예측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학계론에서 예측의 원칙 이런 거하고 가장 관련을 가지는 원칙이 영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소유의 이익하고 이용의 이익이 구별됩니다. 소유의 이익은 여러분이 소유권을 넘기면 받는 이익이 뭐요? 가격이죠. 소유권을 넘기면 가격을 받죠. 근데 이용의 이익은요. 다른 사람한테 이용하게끔 하면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무슨 시장?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것도 뭐와 관련을 가지죠? 영속성과 관련을 가지죠. 콜라는 한 달 동안 이용한 대가로 임대료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왜? 소모되어서 없어져 버리니까 콜라는. 근데 요거는 안 없어지니까 이용한 대가로서 임대료 이런 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것도 영속성입니다. 그리고 소유역에서 또 영속성과 관련해서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안 없어지기 때문에 운영을 통해서 어때요? 소득이득 얻을 수 있죠. 처분하면요. 자본이득 얻을 수 있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영속성입니다. 제가 토지는 영속합니다. 영속하니까 어때요? 수익이 계속해서 나오겠죠. 제가 계속 나온다 그랬지 똑같이 나온다고 말한 적 없죠? 관리를 못하면요. 작아질 수 있죠. 그래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영속성에서.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영속성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 있나요? 개별성은 자, 뭐가 개별성이에요? 개별성의 다른 말이 비대체성이에요. 물리적으로 똑같은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똑같은 게 없으니까 대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성이 있으면 일물, 일가 이런 거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무슨 분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표준지 정하기 쉽다 어렵다? 왜? 똑같은 게 없으니까 표준지 선정이 곤란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 거래사례 비교법 같은 비교 방식 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다 다르니까 대체될 수 있는 부동산 가져와야 되는데 다 다르다 보면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다 다르면요 개별 독점적 성격이 있어요. 똑같은 게 없으니까 개별 독점적 성격이 있고요. 시장은 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표준화돼요 비표준화돼요? 비표준화되죠. 다 달라요. 다 다르면 시장을 조직화시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무슨 시장? 비조직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개별성이 있어서. 자, 다 다르면 일물일가 이런 게 성립하지 않으니까 세금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가 거래한 가격 이런 거 노출 안 시키고 싶죠. 당사자 사이에서만 이렇게 우리끼리만 거래합시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거래에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비공개성. 요런 게 나타날 수 있는 것도 개별성이 있어서 일물일가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남들은 우리가 얼마에 팔았는지 잘 몰라요. 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래의 비공개성이 나타나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뭐가 들어간다 그래요? 정보 탐색 비용이 들어간다. 기억납니까? 거래의 비공개성에서는 정보 탐색 비용이 들겠죠? 그럼 정보 비용이 들면 결국 나중에 거래할 때 거래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개별성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접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왜 붙어 있다고요? 부동성 안 움직이니까 인접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성에서 파생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성에서 썼던 용어 중에 지역 분석 이런 거 있나요? 외부효과 이런 거 있나요? 어디에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인접성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붙어 있으면 여기 정의 외부효과도 있을 수 있죠. 정부에서 공영 개발한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붙어 있는 갑의 지가가 막 올랐네요. 왜 올랐죠? 붙어 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불로소득이죠.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 이런 게 나올 수 있나요?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 이런 것이 여기에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붙어 있는 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협동적으로 이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붙어 있으면 상린관계 문제 생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접성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토지의 무슨 특성이었죠? 자연적 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누가 개입한다 그랬어요? 인간이 개입해서 나타나는 후천적인 특성이 있어요. 가변적인 특성이 있어요. 무슨 특성이죠? 인문적 특성입니다. 인문적 특성의 첫 번째가 뭐죠?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자, 용도가 다양하니까 우리가 학계론에서 최유효 이용 이런 말이 나오죠? 요 말은 저기 있는 부증성에도 나오고요. 용도의 다양성에도 나옵니다. 유효한 용도로 이용하는 게 하나밖에 없으면 최 이런 말이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 중에서 최고 최선 이용을 찾아 이용하자는 뜻입니다. 자, 적지론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뭐예요 이거는? 요거는 부지가 있을 때 이걸 어떤 용도로 이용할까 고민하는 게 적지론이에요. 왜 고민하죠? 용도가 다양하니까 고민도 하는 겁니다. 자, 가격다원설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정확하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가치다원설이라 그랬어요. 토지는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을 가지는 거고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후보지, 이행지 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용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환이다, 이행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서 아까 부증성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했죠. 여기는 절대량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그러면 하나뿐인 지구라 절대량 그대로죠. 근데 여기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때 농지는 줄이더라도 택지는 늘릴 수 있나요? 이건 절대량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죠. 이건 그대로죠.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부증성이 예외 아닙니다. 근데 택지가 늘어났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용도를 바꾼 거 아니에요? 농지를 택지로. 그걸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물리적인 공급은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량을 늘리는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용도를 바꿔서 공급하는 경제적 공급은 되죠. 왜?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 바꿔서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창조적 이용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용도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쓴다고요? 창조적 이용. 그게 가능한 것도 용도가 다양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 병합 분할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자, 이런 말씀을 제가 정규 수업 시간때 열심히 했죠. 갑이 주거지로 이 땅 이용하고 있습니다. 을도 이 땅 주거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의 용도 지역지구제가 변경되면서 이제 이 땅을 상업지로 이용할 수 있대요. 근데 상업지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 땅 자체는 너무 적네요. 그럼 이웃에 있는 땅을 뭐 하게 되면 병합하게 되면 상업지로 이용하기에 딱 알맞는 크기가 될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용도가 바뀔 수 있도록 뭐 해주고 있다? 용도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뭐 한다? 지원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갑토지가 1이고 을토지도 1이라 그랬어요. 합병했어요. 1 더하기 1은 2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다. 이게 딱 나와야 되죠? 2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합병 뭐가 발생할 수 있죠? 증가. 합병을 통해서 증가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토지는 지금 갑토지가 을토지에 기여하고 있는 거죠? 기여해서 내부적으로 균형이 맞은 거죠? 맞나요? 그리고 주변 환경도 다 상업지로 이용하고 있다. 그럼 주변 환경하고도 어울렸죠? 적합의 원칙이 되겠네요. 자, 그럼 합병 증가가 생겼을 때 갑토지를 영어로 획지라 그래요. 획지가 랏이에요. 을토지도 획지 랏입니다. 획지하고 획지를 합하게 되면 그걸 영어로 플로테이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플로테이지 현상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합병 증가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마이너스 알파가 생길 수도 있죠. 합병하면 너무 과대 토지가 되면 감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4가 되었어요. 플러스 알파가 매우 크네요. 4가 되었어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네 땅 팔아라 그랬더니 1이 아니라 2주면 팔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이때 갑은 2라는 가격을 주고도 이 땅 살 수 있나요? 왜요? 자기도 남는 게 있잖아요. 그럼 2라는 가격은 갑에게는 합리성이 있죠. 근데 병이나 정은요. 이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가가 생기지 않죠. 이 땅만 사서는. 그러면 어때요? 그때는 합병 증가나 감가가 안 생기죠. 그럼 2달러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비싸다 그러면서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라는 가격은 다른 사람에게는 합리성이 없죠. 근데 오직 누구에게만 합리성이 한정되어 있어요? 갑에게만. 이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한정되어 있는 가격을 뭐라고 쓴다? 한정 가격.
그래서 한정가격 이런 말이 나오면 어디를 생각하셔야 돼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 이런 거. 자, 토지의 절대적 위치는 바뀌지 않지만 뭐는 바뀌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바뀔 수 있나요? 요런 위치는 바뀔 수 있죠. 이게 위치의 뭐다? 가변수. 자, 공원이 들어왔어요. 학교가 들어왔어요. 사회적 환경이 좋아지는 거죠. 사회적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고속철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의 소득이 증가되었어요. 그러면 경제적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정부의 제도, 규제, 통제, 정책, 시책이 바뀌었어요. 그럼 행정적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어도 이와 관련해서 이런 파생되는 특징을 물어본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많은 내용을 하고 한 문제 맞추려니까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까?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얘가 부동산학 전반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25페이지 갑니다. 자, 1번 문제. 토지의 위치를 인위적으로 이동시키지 못한다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뭐라 그런다? 부동성. 자, 부동성에서 파생되는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1번.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시킨다. 그래서 무슨 국지화 이런 말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요? 부동성 무조건 떠올리시라 그랬죠? 그래서 국지화 이런 말 나오면 부동성 생각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일물일가 법칙 적용을 배제한다. 이거 어디 나오는 거예요? 개별성에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2번 틀렸네요. 임장활동, 정보활동 이런 말이 나오면 역시 뭐요? 부동성을 떠올려 달라는 소리입니다. 4번 견본거래 또는 진열하여 거래하기가 어렵다. 이건 부동성이 있어서 안 움직이니까 샘플 갖다 보여주고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5번 이용 방식이나 입지 선정이 중요한 부동산 활동이 된다. 그래서 이런 입지 선정, 즉 입지론이죠. 이런 거 할 때 특히 부동성이 중시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틀린 거. 1번 후보지나 이행지와 같은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토지의 개념은 뭐다? 용도를 바꾸는 거죠. 예, 1번은 맞습니다. 2번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달리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가 없다. 부정성 맞죠? 예. 자, 3번 부정성의 다른 말이 뭐라고요? 비생산성, 비증가성, 면적의 유한성, 수량 고정성 다 의미가 통하죠. 예, 3번 맞습니다. 4번 매립 등으로 택지나 농지 양이 증가된 것은 용도 전환이지 절대량의 증가는 아니다. 그 말 맞죠? 예. 자, 5번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고 아까 용도적 공급은 된다 그랬죠? 뭐와 관련해서?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용도적 공급은 된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자, 3번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의 하나인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1번 부동성과 함께 작용하여 한정 가격이 존재하게 된다. 한정 가격이란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표현이라고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에서. 자, 따라서 1번이 틀렸네요. 2번 용도의 다양성 아까 최유효 이용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적지론 이런 말 최유효용 적지론. 그 다음에 3번 가격 다운설 정확하게는 가치 다운설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창조적 이용이다, 이행과 전환이다 이런 말 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을 가집니다. 자, 1번이 틀렸네요. 자, 4번 정의 외부성에 기인한 핀피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이 관세도를 도입해야 되고 부의 외부성에 기인한 님비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지구를 도입해야 된다. 자,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옳게 나열한 거. 외부효과잖아요. 외부효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부동성, 또 인접성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5번 리얼번하고 기역번. 기역번, 리얼번 그러지 리얼 기역번에 헷갈리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자
다양하게 헷갈리게 하죠. 예, 답은 5번입니다. 자, 출제자는 여러분이 맞추라고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틀리라고 낸다니까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죠. 뭐. 자, 5번.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이 있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옳은 거. 자, 보니까 중요도가 어때요? 1이죠. 별로 안 중요하다 이 소린 같은데. 예. 그래도 한번 들어는 봅시다. 자, 부동산 가격은 특성 가격 함수에서 그 시장 가치를 회귀 분석과 같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추계할 수 있다. 뭔 소리 다냐 이게 정답이죠? 예. 회귀 분석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은 안 들었다고 벅벅 우기지만 저는 적어도 한 2군데 이상에서는 강의를 했다. 예를 들어서 65페이지에 있는 무슨 모형이 있어요? 65페이지에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다고 돼 있어요?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저 뒤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195쪽에서 그 토지 가격 비준표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다중회귀 분석 이런 말을 썼다. 그러면 그게 뭔데요? 그랬을 때 자,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자,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롯데리아라는 매장이 있는데 신규로 오픈합니다. 그럼 뭐가 궁금해요? 요 매장을 오픈했을 때 매상이 얼마나 올라올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궁금할 때 그럼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회귀 분석은 자, 세로축은 종속변수예요. 매상고를 쓰는 거고 가로축은 독립변수를 쓰는 거예요. 매상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변수가 있겠죠? 뭐가 매상고에 영향을 줘요?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전철하고 접근성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몇 미터나 떨어져 있느냐, 또 가시성 눈에는 잘 보이느냐, 공법상 규제는 어떠하냐, 주차장 면적은 어떠냐, 아주 다양한 것들이 매상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 중에 독립변수로 해서 더 유동인구를 가져오자. 그럼 여기다 유동인구를 쓰겠죠. 자, 유동인구를 쓰는데 여기 롯데리아 신규로 오픈한다면 기존의 롯데리아 매장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A 매장, B 매장 쭉 있겠죠. 쭉 있으면 이 매장들의 유동인구를 살펴보라고요. 자, A 매장 유동인구는 10만 명이다. 그럼 여기 보면 10만 명이 쭉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A 매장은 기존 매장이니까 이미 매상이 나와 있네요. 여기 매상은 1억이더라. 자, 그럼 여기 1억 이렇게 해서 점을 하나 찍는 거예요. 이렇게. 자, B 매장은 유동인구를 보니까 여긴 11만 명이더라. 그래, 11만 명인데 매상은 1억이더라. 그럼 여기 또 점을 하나 찍고 이렇게. C 매장은 유동인구가 이거는 11만 명인데 뭐 보니까 매상고가 1억 1천만 원이더라.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점 하나 찍고 이런 식으로 어때요? 매장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매장들의 점을 다 찍어보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되는가. 점으로 찍어보니까 뭐 다양한 점들이 나오는데 이런 점들이 쭉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가장 가운데를 우리가 최소자성법이라 그러는데 가장 가운데를 통과하게끔 선을 긋는 거예요. 이게 회귀선이에요. 그럼 회귀선은 여기가 Y축, 여기가 무슨 축이에요? X축이니까 Y는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위로 올라가니까 플러스죠? BX 이렇게 되는 겁니다. X가 뭐죠? 독립변수 이렇게. P가 뭐죠? 회귀개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회귀개수는 민감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게 기울기잖아요. 기울기인 거 아시죠?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파라지잖아요. 그 말은 유동인구가 조금만 늘어나도 매상고가 어때요? 아주 크게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매상고에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쭉 회귀선을 이렇게 걸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상점포의 유동인구가 얼마인지 알아보면 되겠죠? 대상점포 유동인구는 12만 명이더라. 그럼 여기 12만 명 되는데 와서 여기에 보니까 쭉 올라가 보면 딱 만난 점이 있잖아요. 여기가 대상점포에 뭐가 되는 거다? 가능 매상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거는 여기도 오차가 있나요? 오차가 있잖아요. 어떤 매장은 똑같은 유동인구라도 해도 더 나오는 매장도 있고 덜 나오는 매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개별성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에러텀 오차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오차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가장 가운데 선을 그어서 요 선이 어떻다? 이제 매상고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는 감정평가에 도입하면 저 가격을 추계할 때 어때요? 각 점포마다 각 부동산마다 개별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점들이 찍히게 되고 그 중에 이런 오차를 이제 수정해서 요렇게 가장 가운데를 긋게 되면 그게 이제 대상 점포의 매상고라든가 가격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종속병수로서. 그러면 지금 결국은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보니까 요게 시장 가치로 회귀 분석이라는 통계적 분석을 쓰는 이유는 개별성이 있어서 어떻다는 거예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어때요? 보정하기 위해서 저기 회귀선을 끊게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개별성인데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넘어갑니다. 자, 6번.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자, 개별성이 있으면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국지화된다. 틀렸죠? 국지화 이러면 부동성이 딱 나와야 되죠. 2번.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 감가상각이 적용하지 않는다. 뭐? 영속성. 부동성 아니죠? 3번. 부동성 인접성이 있으면 외부효가 생기나요? 맞네요. 3번은 맞네요. 자, 4번. 영속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상품 간에는 완전한 대체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개별성이라 그래야 되고요. 5번. 부증성을 인해서 토지용이 조방화가 아니고 뭐요? 집약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자, 7번 틀린 거 1번. 자, 토지의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으로 세분화되는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 부동성이 있으면 여러 개의 하위 시장, 부분 시장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국지역 시장이니까. 1번은 맞다고 보셔야 되고요. 2번. 영속성이 있어서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개별성이 있어 일물일가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다. 영속성이 있으면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을 써먹을 수 없고 개별성이 있으면 일물일가 법칙을 써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2번 맞고요. 3번.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는 달리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서 생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무리 많은 생산비 투입해도 안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자, 4번. 부동성으로 인해서 토지용이 점차 집약화되는 경향이 있고 활동과 현상이 국지화된다. 뒤에 말은 맞는데 집약 이런 말이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요? 요거는 부증성을 떠올리라 그랬죠. 예, 그래서 요거는 4번이 틀린다고 보겠습니다. 5번.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니까 토지에 경제적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니까 무슨 공급은 된다 그랬어요? 용도를 바꾸어서 경제적 공급은 된다고 한 거 기억납니까? 증가시킬 수 있죠. 예, 맞는 말입니다. 증가시킬 수 있고요. 최유효용을 가능케 한다. 예. 자, 8번 옳은가 물었습니다. 자, 1번 틀린 거 아시겠죠? 국지화 그럼 뭐라고요? 부동성 틀렸고 2번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측 같은 것은 농지나 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부증성의 예외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요거는 부증성은 그대로 적용되고 단지 뭐요? 용도를 바꾼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자, 3번 부동성은 토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에 있어 법적으로 대체 가능성을 얻게 만든다. 무슨 대체 가능성이 없다. 이게 비대체성이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요? 개별성을 떠올려주세요. 자, 4번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 적용할 수 없다. 뭐라고요? 영속성. 자, 5번 토지는 부층성이 있어서 치대 치가가 발생하나요? 내 땅 쓸면 희소한 거니까 돈 내놔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최유효용에 근거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부증성과 관련을 가집니다. 자, 5번은 맞네요. 자, 9번 틀린 거. 1번 토지의 비대체성은요. 비대체성의 다른 말이 뭐예요? 개별성. 그러면 부동산 현상을 개별화시키고요. 비교 어렵게 하고요. 감정평가 이런 거 할 때 개별 분석이 필요하게 되나요? 개별성에 다 나왔던 표현들이죠. 자, 2번 지리적 위치는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그게 한마디로 뭐요? 부동성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부동산의 효용과 유용성을 지배하게 된다.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위치 가치 이런 말도 부동성과 관련을 가진다 그랬어요. 3번 토지의 비소모성으로 인해서 비소모성의 다른 말이 뭐죠? 영속성입니다. 치가 항등 같은 치가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토지용을 집약한다. 틀렸죠? 요거는 뭐였어요? 부증성이었죠? 비생산성 이렇게 해서 맞죠? 근데 비소모성은 틀렸네요.
자, 4번. 물리적 상태의 토지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할 때 원가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 자, 물리적 상태의 토지는 소모가 안 된다 그랬죠. 재생산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뭘 쓰기가 어렵다고요? 원가법 이런 거 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원가는 재생산해서 감가하는 건데 이렇게 그게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틀린 것은 3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5번도 토지는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없죠.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공유수면 매립했다 이런 건 뭐다? 토지 이용을 바꾼 것이지 절대량을 늘린 것은 아니다. 즉 용도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10번 틀린 거. 자, 1번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화를 그곳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뭐 때문이죠? 부동성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어때요? 그 국지적 시장, 지역적 시장이 된단 말이에요. 자, 1번은 맞고요. 자, 2번 공간으로서 토지는 영원히 존속하는 것으로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속성의 다른 말이 뭐라고요? 불개성, 파괴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간의 토지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개성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토지에는요 물리적 감가상각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게 안 된다 그랬죠? 예. 자, 그래서 맞습니다. 3번 개별성이 있으면 토지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요. 가격 원칙 중에서 대체 원칙 적용을 어렵게 한다. 감정평가에서 개별 분석이 강조된다. 개별성이 있으니까 각 토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대체 원칙 적용이 쉽지가 않죠. 대체할 수 있는 거 갖다가 비교해야 되는데 비교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 그 소리입니다. 그게. 감정평가에서 개별 분석이 강조된다. 맞고요. 4번 택지 조성이나 공유수면 매립은 토지의 경제적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물리적 공간의 토지는 증대되었다 볼 수 있다. 자, 4번이 틀렸죠. 물리적인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용도를 바꾸어서 경제적 공급이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5번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부동성이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 현상이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하고 세분화된 부분시장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요? 부분시장, 국지적 시장 이런 말 계속 쓰는 겁니다. 자, 틀린 건 4번. 11번 옳게 연결된 거. 1번은 뭐예요? 그건 부증성이죠. 치과고의 여러 가지 문제, 토지 문제의 근원. 자, 두 번째 국지화 뭐라고요? 부동성, 비표준화, 비조직적 시장, 개별성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의 근거, 인접성입니다. 붙어있던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개발이익 얻었다고 하면 내나 그럴 수 있죠.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근거, 영속성입니다. 영속성. 자, 뒤로 넘겨서 12번. 자, 부동산의 특성 옳은 건 몇 개인가? 자, 기억번.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중에서 모든 부동산에 공통되는 물리적 특성이 뭐라고요? 그거는 일반적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개별적 특성이 아니고 모든 부동산에 공통되니까 일반적 특성입니다. 자, 기억번은 틀렸고요. 니은번 영속성이 있으므로 장기 투자를 통해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맞고요. T급번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가 없다. 부동성에 기인한다. 맞고요. 리얼번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가 없다. 리얼번 틀렸고요. 미연번 개별성이 있어서 완전한 대체관계가 성립 안 하죠. 예, 미연번 틀렸네요. 성립한다. 자, 맞는 것은 니연번하고 T급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물었어요. 기억번 영속성으로 인해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되어서 부동산 소유와 이용이 분리되며 토지의 수익을 영속화시키므로 부동산 가치 추계할 때 예측의 원칙 이런 게 성립되는 거가 된다. 맞나요? 영속성이 있으면 아까 뭐가 된다고요? 임대차 시장 이렇게 발달한다 그랬죠? 그리고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수익이 어때 영속적으로 계속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잘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습니다. 자, 니은번 개별성은 거래사례 비교법의 성립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틀렸죠? 개별성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기가 어때요? 곤란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거지 성립 근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급번은요. 부증성이란 생산비나 노동을 투입해서 물적 절대량을 낼 수가 없다. 맞죠? 토지의 물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 맞죠? 토지의 물적 감가상각 적용을 배제시킨다. 맞나요? 이게 잘 나가다가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 이거는 아까 영속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성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표현이 틀린 겁니다. 그건 영속성입니다. 자, 리얼번. 인접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개발과 사용이 인근 토지에 영향을 주니까 외부 경제나 외부 비경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외부 경제가 정의 외부효과, 외부 비경제가 부의 외부효과니까 인접성에서 외부효과 관련된다 그랬죠. 맞습니다. 미연번. 부동성은 부동산 시장을 무슨 시장? 추상적이고 불안전하게 만든다. 맞나요? 추상적 시장이 되고 불안전한 시장이 된다 그랬죠. 예, 맞는 말입니다. 만들고요. 부동산 현상과 활동을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나타나게 한다. 맞죠? 또한 지역지구제 실시에 근거되는 것도 뭐다? 부동성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미연번은 맞네요. 자, 비읍번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개별성이죠. 비표준화, 비조직적 시장, 그레이 비공개성, 개별성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건 몇 개죠? 니언번, 티겁번, 비읍번이 틀렸죠? 3개 되겠습니다. 자, 14번. 부동산의 특성 틀린 거. 1번.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이거는 뭐와 관련 가진다고요? 영속성.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영속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개별성은 일물일가 법칙이 토지에 타당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 맞나요? 맞죠? 3번은요. 아까 뭐 이용 방식,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입지 선정, 입지론 이런 말 나오면 부동성을 떠올리라 그랬습니다. 자, 3번 틀렸네요. 병합 분할에는 행정 규제가 수반되며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그래서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뭘 지원한다 그랬어요? 아까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맞는 말입니다. 병합이나 분할할 때 정부가 규제하죠. 규제가 수반됩니다. 자, 5번. 토지와 건물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요. 이걸 투자의 내구성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틀린 것은 이건 뭐 3번이다 정도 보시고요. 자, 뒤로 넘겨서 15번 문제. 자, 틀린 것 찾는 겁니다. 자, 1번.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서 토지시장에는 위치지대가 발생한다. 무슨 위치 이런 말이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요? 부동성, 위치의 고정성이죠. 그래서 예컨대 도시 중심지 토지는 그 위치적 희소성으로 인해서 특별한 추가적 임대료 상승이 있는데 이를 위치지대라 한다. 그래서 위치 이런 말이 나오면 부동성을 떠올려 주시고요. 자, 2번. 부동산의 내구성으로 인해서 보유기간 중 유지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된다. 또한 내구성으로 인해서 수급 분석은 신규 건설 시장과 재고 시장으로 구분이 이루어진다. 자, 나중에 수요와 공급에 가서 첫 번째 배우는 게 뭐예요? 수요에서 유량과 저량 개념을 배울 겁니다. 저량이 뭐였어요? 쌓이는 내구성이 있어서 쌓이는 양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신규주택 이런 건 유량이고 재고주택 이런 건 뭐다? 저량이다 이러면서 유량과 저량을 배우는데 그 저량 개념이 왜 생겼다고요? 내구성이 있으니까 신규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뭐요? 재고주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고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도 내구성과 관련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3번. 부동산은 오래 쓸 수 있는 상품이므로 장래 부동산의 운용 및 매각으로 인한 수익들이 현재 가치로 자본화되어서 가격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장래 운용 및 매각에 대한 정책이나 시장 정보가 현재 가치에 영향을 준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장래 기대되는 편익들이 있나요? 그럼 앞으로 여기 어때요? 개발될 거다 하면 편익이 커질 수 있죠? 그럼 그걸 반영해서 어때요? 그런 정보들 다 반영해서 현재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자, 4번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요. 부동산은. 그러면 주변 환경들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죠. 이를 뭐라 한다고요? 외부효과. 자, 5번은요. 개별성이 있으면 현상을 개별하고 비교력 있게 한다까지 맞죠? 또한 무슨 분석? 개별 분석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지역 분석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부동성이나 인접성에서 나오는 거고 개별성이 있으면 무슨 분석이라고요? 개별 분석. 이렇게. 자,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뭐가 끝난 거예요? 부동산이 뭐냐 끝났죠? 그럼 요번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에게 3번에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다음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이에 관련된 내용을 연결한 거예요. 가장 옳은 거. 자, 기억번은 해놓고 기억번은 이렇게 기억에 뭘 써야 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기억은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켜 최유효용에 근거된다. 뭐요? 지대 지가가 발생하고 최유효용의 근거. 부정성이죠. 기억번에 부정성을 넣으라는 소리입니다. 자, 니언번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
그건 영속성이죠. 자, 틱업번으로 인해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이거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 수집이 어렵고, 왜? 일물일가가 안 되니까 이런 정보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거래 비공생이 나타나니까 정보 수집이 어렵고, 그 다음에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거래 비용이 어때요?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 탐색 비용 이런 게 들어가니까 이거는 개별성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한 문제가 나왔다. 자, 잠깐 쉬었다 다음 내용 갑니다.